요즘 자산 시장 움직임이 채권이나 달러나 금 동향이 조금 심상치는 않아요. 원래 트럼프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가는 것인지 약간 의문도 드는 정도의 흐름이, 또 내려갈 것 같은 10년물은 참 오르는 것 같은 모습도 이번 주 내내 연출이 되고, 굉장히 이게 납득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 방향 자체가 서로 엇갈리는 자산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떤 다른 위험 징조를 시장이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볼 법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사실 금값이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금값이 계속 오르는데, 그리고 이제 금리는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낮추겠다,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네네. 낮추겠다고 했지만 사실 4.2, 4.3에서 계속 좀 떨어진 거죠. 물론 이 트럼프 취임 했죠. 때보다는 떨어진 거지만 한참 이렇게 떨어지더니 지금 멈췄어요. 멈추고 지금 몇 달째, 한 두 달? 한 달 이상을 4.2, 4.3에서 계속 네, 그대로 4.4 머무르고 언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말빨이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저번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가서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제가 예를 들어보니 뭐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을 부추기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 확산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 하는 사람들은 달러를 이제 뒤에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달러 받치는 걸 대부분 국채를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결국은 금리 낮추는데 쪽으로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뭐 SLR, 보완적 자본 비율, 이거 은행의 보완적 자본 비율을 낮춰서 국채 수요를 만들겠다, 이 얘기를 또 스캇 베센트 장관이 계속 하고 있고요.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좀 재밌는 거는 유럽, 뭐 일본 이런 데와의 스왑을 처리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페드가 지금 5개 나라라, 유럽연합을 하나로 보면 5개죠. 예. 일본, 영국, 그리고 스위스, 캐나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이 5국가는 무제한 수합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거는 뭐 계속 뭐 우리나라하고는 가끔 그쵸. 어떤 금융 위기가 생기거나 막 우리나라가 막 조르고 난리치면 이 기한을 두고 요만큼 해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도도 두고. 그게 될 때마다 엄청 환율이 네. 떨어지는 그런 그쵸. 효과를 받죠. 기한과 한도를 두고 하는데, 유럽,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는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무제한으로 달러를 수합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 이 5개 나라는 달러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필요하면 빌려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스위스가 2023년인가 그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생겼을 때 무제한으로 또 빌려가서 그쵸. 이제 그 위기를 해결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이제 신용이 있으니까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미국의 어떤 기축통화 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근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를 유럽에서 최근 나온 얘기는, 유럽 중앙은행 차원에서 혹시 미국이 이 수합을 철회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이 그 유로화 이 무제한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게 그런 맥락인 거군요. 그러니까 이 수합을 철회를 한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유럽에서 보기에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은 다 이제 적으로 보잖아요. 거의 JD 벤스가 그 예멘 챗 거기서 보면, 야, 걔네 또 프리라이더인데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우리가 살려주고 싶지 않다. 막 이런 그런 식의 말. 그 적대감이 워낙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끼리 해야 되겠다고 하고 여러 군데를 보니까 이 수합도 철회하면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드가 독립적 조직이고 당연히 독립적 판단을 하겠지만 재무부와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페드가 철회하면 어떤 일이 있냐라는 걸 도이치뱅크가 또 썼어요. 도이치뱅크는 이게 장기적으로 디달러라이제이션이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달러로 하겠냐, 이제는 각자 화폐를 쓰거나 뭐 딴 걸 할 거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요새 최근에 금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물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수합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이걸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무제한 수합 철회는 너무나 달러 패권에 너무 말하라고 합의 썰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근데요, 이야기 단기적으로는 같은데. 이게 미국 국채 수요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금방 그렇게- 디달러라이제이션, 달러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지금도 유럽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상거래가 달러를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수합 철회했다고 해서 뭐 유로존이 그러면 내일부터 유로 이러고 뭐 다 금으로 바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 미국의 관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관세하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미국 달러 수요와 미국 국채 수요를 부추길 거다. 달러는 줄어들고 이것 때문에 다시 사려고 하다 보니까 단기 금리를 아니, 우선은 달러를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 빌려주겠다는 애가 없어지었으니까 우선은 내가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몇천억 달러를
우선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돈을 확보하고 그 돈에 대해서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기 어렵고 그렇죠. 대부분 또 미국 국채로 갖고 있고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단기적으로는 미국 국채 수요를 만드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디달러라이제이션을 탈달러화에 부추기는 거긴 하지만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차원에서도 사실은 뭐 이게 국채 금리를 낮추는 단기적으로 낮추는 수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다. 단기라는 게 이게 꽤 오랜 기간이거든요. 사실 몇 년이 걸리죠. 너무 근시안적인 일이 되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저도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이기는 한데 이것도 역시 빈틈없이서 다뤘습니다. 근데 사실 자체적으로 자꾸 국채 수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스왑을 사실 우리나라도 진짜 이 환율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미국과 이 유동성 스왑을 맺었다라는 뉴스만 나오면 바로 하락하는 그것이 바로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를 또 보여주는 방증인 건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철회한다라는 그러니까 것 이거를 자체가 진짜 도이치뱅크도 이해가 핵 되지가 않아요. 옵션이다. 핵 옵션. 핵 이거 버튼이요. 거의- 핵 버튼이나 거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말 안 들어? 진짜 뭐 이런 거죠. 뭐 전쟁. 뭐 너 진짜 이럴 거야? 야 이것도 뭐 이거 우리가 이거 특혜인데 왜 해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유럽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국채 시장에서의 방향도 현재는 결국 다음 주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좀 선택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금리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인터뷰나 리포트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결국 트럼프 정부의 구상은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이제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금리를 낮추는 것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 재정 적자를 줄이고 균형 예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이자 비용을 줄이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결국은 내년에는 다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의 목표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현재 6%에서 4%, 단기적으로는 4%, 뭐 불가능하겠지만 균형 0%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목표이지만은 내년에 6%에서 7%로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고 JP모건의 데이비 켈리 CIO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 지금 너무나 이 관세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침체까지는 안 가겠지만 경기 하방 압력이 너무나 강해서 결국은 이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이 여기까지 브레이크를 걸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경기 하방 압력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럼 다시 결국 돈을 풀어서 부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는 그 결과가 하반기 이후부터는 다시 돈을 푸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결국 또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무디스에서도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신용 등급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뭔가 지금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좀 정책적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뭐 다 큰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관세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정 정책 분야에서 그동안의 부양책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부양책을 말로만 철회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미 9월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계속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뭐 금방 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 네. 않은데 문제는 관세를 이렇게 해버리면 다들 지금 보고만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영업하고 열심히 계획 세우고 뭘 해야 될 사람들이 이거 뭐지? 멍하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보고만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경제 자체가 내려가고 어느 순간 내려가게 되면 진짜 이거 이렇게 차가운데 내가 투자할 때가 아니지 라고 이제 돌아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다만 뭐 이제 긍정론자들은 지금은 관세가 거의 피크를 지금은 우리가 뭐 한 두세 달 정도의 관세 시기에 있어. 하지만 곧 넘어가면 이제 감세 시기와 규제 완화의 시기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금방 이건 다시 살아나. 미국이 금방 꺾이지 않아.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 4.2까지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4.2, 4.3에서 계속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거죠. 인플레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결국은 이 금리가 달라지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뭐 4.5나 뭐 4% 밑으로 가려면 결국 데이터에서 나타나야 될 거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깨지든지 데이터가 좋아지든지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뭐
나타나야 될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크게 움직일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 미시간대에서 나온 심리 지표도 이건 뭐 연준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제롬 파월 의장이 말하기는 했지만 둘 다 올라버렸어요. 꽤 올라버렸기 때문에 공식 지표나 심리 지표 다 좋지 않다는 점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경기 둔화 가능성이 더해지면 사실 한 몇 달 정도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표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오늘 PC는 예상보다 이제 더 높게 나왔죠. 사실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높게 나왔고, 그것보다 지금 시장이 더 걱정하고 있는 거는 개인 소득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이제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질 소비 지출이 0.1%만 전월 대비 늘어서 0.3%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보다 지금 훨씬 적어서, 제가 오늘 봤었던 제일 재밌는 코멘트가 이거였어요. 자기는 이제까지 트럼프 풋, 페드 풋을 지금 다 시장이 그것만 기다리는데 이제까지 미국 경제를 받쳐온 것은 소비자 풋이다. 이 소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아무리 뭐 불확실성이 어쩌고 해도 미국 소비자들이 계속 돈을 썼기 때문에 경제가 더 이제 그래도 더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어 왔던 건데, 이렇게 소비가 약간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미국이 드디어 저축률을 늘리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진짜 소비자 풋이 없어질 수 있다. 그것은 페드 풋이나 트럼프 풋이 안 나오는 것보다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소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훨씬 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이런 게 나오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렇더라고요. 약한 스태그플레이션. 즉 그러니까 물가가 막 10% 가고 네. 막 성장률은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한이니까 성장률은 뭐 0.5, 뭐 물가는 3%, 뭐 3, 4%, 뭐 이런 수준의 약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월 PC 데이터에서 제가 좀 주요히 본 거는 상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품 물가가 지난 2년간의 디스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고 주거비가 꾸준히 버티고 서비스가 높고 이랬는데, 지금은 상품 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주거비하고 서비스는 이제 내려가. 이거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잡힐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 지금 물가가 그렇죠, 안정돼야 잡혔을 되는데 건데. 이 관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상품이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뭐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 들어갔고요. 그리고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리 수입하고 그러면서 가수요가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개인 소비가 0.1%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 뭐가 늘어났나 봤어요. 봤더니 자동차가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현명한 거죠. 관세 때린다 하니까 미리 뭘 많이 산 거예요. 많이 산 거고요. 거기서 제일 많이 줄어든 게 뭐냐? 푸드 서비스. 즉 외식 이런 거 줄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외식 줄이고요. 지금 자동차 같은 거 미리 오를 것 같은 거를 산 겁니다. 그래서 0.1% 증가로 나타났으니까 이건 사실은 좀 안 좋은 거죠.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어떤 그런 불안한 요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약간 오늘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온 거고요. 물론 다음 주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리니언트하게 상호관세 1.3% 끝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바로 문제겠죠. 시작이라는 점이 저희한테는 함정인 거죠. 유럽도 일단 얻어맞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카드 내놓겠다 하는 정도로 지금 일단 두고 보자 정도로 서로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뭐 가까운 나라들도 뭔가 대응할 카드 아니면 교환할 카드가 없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 뭐 일본의 뭐 제철이 이제 USST라고 뭐 합병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걸 보면 뭔가 큰 게 또 오고 가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약간 주식 얘기 조금 해보자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아요. 룰루레몬 실적도 있었는데 보면 뭐 이렇게 잘해서 잘 나왔던 실적도 올해 전망을 낮춰버렸고, 이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이 마진 걱정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그냥 이 몇 분기 지나갈 일이 이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업에 대해 평가하는 밸류에이션도 이제 저희도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런 주식들을 좀 바라볼 때 어떤 접근들이 좀 유용할까요? 근데 솔직히 저는 4월 2일 전까지 아무 이야기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솔직히 누가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하우스들도
그냥 다 웨이앤시 관망만 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4월 2일 전까지 트럼프의 의중을 알기 전까지 물론 4월 2일 이후에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무엇을 투자를 하기도 참 지금 마침 또 분기 말이잖아요. 원래 3월 31일에 이제 북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오늘까지 그냥 다 정리하고 어느 쪽으로도 포지션을 잡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큰 손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고 오늘 뭐 데이터의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라고 하는데 전문 투자자들도 그러고 있는 걸 보니 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솔직한 얘기죠, 사실은. 어떤 관세 이런 것들이 이제 잡음이죠. 잡음인데 굉장히 큰 잡음이라서 이 CEO들 입장에서 제가 어떤 CEO하고 만나봤어요. 완전히 자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 하는 것만 하고 있고 지금 자기한테 그러니까 배 쪽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배는 큰일 난 게 뭐 중국 배가 들어오면 100만 달러 때리겠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배를 중국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아시아에서 뭐 짐을 싣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 한 100만 불 남는데 잘못하면 150만 불 미국에 내뒀다가 150만 불 얻어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선 이런 거는 지금 만드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거의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싼 배를 만들고 싼 배는 다 중국에서 만드는데 그 중국에서 만든 배가 들어오면 다 뭐 50만 불씩 이렇게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주들도 이거를 그러면 이 물건을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 물건의 관세가 가는 사이에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또 배값이 어떻게 그러네요.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그냥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도이치뱅크에서 엊그제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자기네가 트럼프의 말을 듣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트럼프가 진짜 장기적 그림을 갖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더 자꾸 든다. 확신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단기 고통. 그러니까 단기 고통 말마하고 그냥 이게 협상 도구라서 빵 때리고 야 협상으로 다 빼주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진짜로 이걸 구조적인 쪽으로 가려면 이거 상당 기간 힘들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네. 얘기들을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 그쪽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경기가 확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CEO들이 당연히 가이던스를 좋게 줄 수가 없어요. 불확실하고 보수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이던스들이 실적 발표에서 이제 나오니까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듣고 거시경제를 감안을 하잖아요. 거시경제 전망도 당연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보고서를 쓰면 앞으로의 이익 증가율 추정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센서스 자체가 떨어지고 그럼 그게 이제 주가의 펀더멘탈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가 지금 약간 워블하게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이게 거죠. 참 어려우게 과거에 베센트 장관이나 이제 이 트럼프 경제팀이 해온 말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급망 재편도 어느 정도 해봤고 뭐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빠져나오는 구간에서도 기업 실적은 계속 올랐고 이런 것들을 보니 어느 정도 우리가 체력이 있다. 조금 단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공급망 재편이나 가격이 단기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일회적인 인상은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실제로 가격을 전가시켜서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유지해온 거는 사실이지만 이제 그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지금 오늘 2월 PC에서 나타난 것처럼 소비를 닫는다면은 이제 가격을 전가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기업 실적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제까지도 보면은 사실 미국 빅테크가 너무나 독점적인 역량을 가진 전 세계적인 독점 기업인 빅테크 외에는 사실 어디가 그렇게 좋았냐는 거예요. 헬스케어 몇 년 동안 안 좋았고 뭐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도 물론 어느 정도 가격 전가를 했지만 사실 결국은 이 미국 빅테크라고 하는 엄청난 그 우산 아래서 다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지만 마치 미국 증시 전체가 좋아 보이는 그런 착시를 2년, 3년 동안 봤던 거지 사실 그렇게까지 다 좋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는 부분적인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걱정이 있죠. 그러면은 진짜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둔화가 걱정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글말을 사랑해주시는 방법 지금 당장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